기억들 여러분들 잘 나는지 모르겠네요. 관형사. 이 관형사 못하게 되면은 품사 문제가 좀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형사는 아주 뭐 열심히 공부해둬야 된다는 거죠. 품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것도 7가지나 되고, 그 보통 명사 부분에서 공부할 것이 5가지가 있었는데, 명사 부분은 의존명사 때문에 공부할 게 좀 많았죠. 그 다음에 대명사도 공부할 게 7가지인데, 그건 조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공부할 게 4가지였나요? 4가지. 어떻게 기억 한번 해봅시다. 수사 같은 경우는, 숫자 더하기 열흘 일시 분초, 그 다음에 x 더하기 요일,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가지 맞네. 그 다음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이 관형사. 여기 이제 관형사 7가지 공부하면 되는 거고, 부사가 5가지. 부사가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용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용언에서 공부할 것이 3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공부를 해놨어요. 그 한 가지가 우리 이품사에서 공부했던 활용 있죠, 활용. 그 활용이 왜 여러분들 왜 어간에다 어미 붙이는 게 활용 아닙니까? 근데 어미를 턱 붙였더니 이게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안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변하면은 규칙 활용이고, 어떤 때는 변하고 어떤 때는 안 변하고 이러면은 불규칙 활용인 거죠. 근데 다시 불규칙 활용을 3가지로 나누면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용언,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 둘 다 변하는 불규칙 용언, 이렇게 셋으로 나눴잖아, 그죠? 그거 이제 공부해 놨던 거고, 이제 더 배워야 될 게 동사 형용사 구별하기 하고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기. 그것도 하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공부 벌써 끝이네. 부사가 남았는데, 이 부사 같은 경우는 부사라네. 감탄사가 남았는데, 감탄사는 하도 이게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알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본래의 뜻 또는 본래의 품사로 쓰이지 않으면서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그 다음에 구습, 이런 걸로 쓰이는 말들이 그게 바로 감탄사다, 이렇게 알아둔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하여튼 이 관형사 너무나 중요한데 요거부터 차근차근 또 복습하고 한 가지 못한 거 그거 마저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가 관형사, 오리지널 관형사. 이게 처음부터 관형사였던 거. 어떤 거는 원래는 관형사 아니었는데 나중에 관형사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관형사였던 거. 자, 그게 뭐냐? 관형사는 원래 체언을 꾸미거든요. 체언을 꾸미는데, 근데 체언 꾸민다고 다 관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언을 꾸미긴 꾸미는데, 두 번째 조건, 관형격 조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서 붙일 수도 없을 때. 관형격 조사는 여러분들 의 하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지 않을 때. 이거는 붙어 있지 않으면 못 붙인다 그랬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이제 관형사형 어미는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으면 아예 붙일 수도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체언을 꾸미는데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이지 않았고 붙일 수도 없고, 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지 않고, 이러면 이게 바로 오리지널 관형사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관형사였던 거. 그래서 새, 옷, 이랬다.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오리지널 관형사라는 겁니다. 이건 새 것을 뜻하겠죠. 의미가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새신자. 이런 뜻입니다. 옷은 체온이에요. 이게 왜 체온이냐면은 격조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체온이 되는 조건은 2가지밖에 없죠. 격조사를 붙일 수 있다. 또는 뭡니까? 명대수다. 품사 갖고 따질 때는 명대수다. 그 2가지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옷이 체온이라는 겁니다. 왜 체온이냐 이러면은 격조사를 붙일 수 있으니까. 격조사는 여러분들 주격조사 이가 하고 목적격조사 을을 이거 붙여봐가지고 말 잘 되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격조사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치점 부린다면 부사격조사 에로 이런 것도 붙여봐도 되죠. 새 옷이 새 옷을 붙일 수 있죠. 새 옷에 이렇게 격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체온이다. 또는 뭡니까? 명사니까 체온이다. 이럴 수 있겠죠. 왜 이게 명사입니까? 여러분 수준이 낮아가지고 1번 가지고도 되죠. 거식이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리겠네. 이렇게 생긴 대상에다가 붙여놓은 이름이 옷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래도 되지. 이제 2번은 뭐였습니까? 체온인데 왜 체온인데 격조사 붙일 수 있으니까 대수는 아니네. 그러니까 대명사 수사는 아닌 거죠. 이거 갖고 따지면 되지 뭐. 대명사 수사는 아니네. 그럼 명사지 명사,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법 갖고 아유 뭐야 이거 명사구만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존명사 따지는 3번 4번은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자립명사니까 그래요. 자 다시 요 옷은 체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체온을 꾸미네요. 꾸민다는 건 붙여서 말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새 옷 말 잘 되니까 꾸미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관형격조사 의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다. 이 새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새 옷 이렇게 쓸 때 새의 옷 이렇게 씁니까? 새로 산 옷을 너 새의 옷 입었네? 새의 옷 이럽니까? 안 그러죠.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의를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 은는을 던 안 붙어 있죠. 따라서 이런 것이 바로 오리지널 관형사라는 겁니다. 관형사. 따지는 방법 알겠죠? 새 옷, 그 다음에 또 온 세상, 온갖 수모를 겪다, 온갖 수목, 이런 것들. 무진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두 번째 공부했던 게 뭐였나? 두 번째는 용언 어간에 관형사용 어미를 붙였어요. 원래 어미 붙이면 용언이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관형사로 바뀐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개는 안 되죠? 우리 암기 비법으로 여러분들 익혔었는데 그거 뭡니까? 오빠 아기 같아죠? 옳은 아무런 긴긴 갖은 허튼 앞자 따서 배웠죠. 오빠 아기 같아 이런 거. 암기 비법 쓰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암기 비법 써서 외우는 것들이 그대로 그냥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바로 이거는 무조건 관형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래 오빠 아기 같아 이런 거. 자 이제 세 번째는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용 어미가 붙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용언이고 어떤 때는 관형사고 어떤 때는 감탄사인 거 이거 있었죠. 자 그거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좀 외울 게 많았다 그랬지요. 이거 다 외워요? 이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다 외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런 빌어먹을 이랬었죠. 이런이 이제 이런 그런 저런 하고 구어체에서 쓰는 요런 그런 저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어먹을 요거까지 빌어먹을 까짓 거 외우면 되지 다 외워 이랬더니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은 이게 어떤 때는 용언이고 어떤 때는 관형사고
어떤 때는 감탄사다. 우리 감탄사 공부를 이 부분에서 했잖아, 그죠? 이것처럼 원래는 용언이나 관용사로 쓰여야 되는데 용언이나 관용사로 안 쓰이고, 그러니까 본래의 품사대로 안 쓰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낼 때, 그 감정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는 감탄사다. 이런 어쩌지? 이런 것들은 이렇다라는 용언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이런 어쩌지? 뒤에 체언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체언을 꾸미는 말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용언이나 관용사가 아니니까, 아하, 본래의 품사대로 쓰이지 않는구나. 본래의 품사대로 안 쓰이면 본래의 뜻대로 안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큰일이군 이랬을 때는 자신의 어떤 걱정스러운 감정,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다. 감정 표현이죠. 그래서 감탄사 이런다는 겁니다. 이 감탄사가 다른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군문 시험에서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석구석 골라내는 시험이 군문 시험이라서 혹시 여러분들 군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더 맞히면 붙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용언, 왜 용언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술어 기능을 하니까. 아이, 서술어 기능이 또 뭔데? 그러면 이 서술어 기능은 그 서술어처럼 보이는 말이 이것들이겠죠? 요게 서술어처럼 보인다. 혹시 서술어로 쓰일지도 모른다 싶은 것들, 요것들이 딱 나와서 읽어보다 보니까. 요것들 앞에 요것들하고 붙여가지고 말 잘 되는 쏙 헤드가 있으면 서술어 기능이 있는 거죠. 없으면 서술어 기능 없는 겁니다. 서술어 기능 한다면 용언입니다. 용언이 서술어로 쓰이거든요. 못한다 그럼 서술어 아닙니다. 그럼 이제 2번 단계, 혹시 뒤에 체언 꿈이나 이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용사인 거고, 아니네 하면 이제 감탄사인 거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감탄사지 뭐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서술어 기능을 하는지 못하는지 따질 때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서술어 자릿수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서술어 자릿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서술어 자릿수. 이것도 이 자체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응용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참 중요하죠. 이 서술어 자릿수는요,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한번 자투리로 배워봅시다. 문장 성분, 개수, 이게 서술어 자릿수입니다.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 개수,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성분입니다. 주요 성분이란 뜻이죠. 문장 성분이 7개밖에 없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요것들이 주성분입니다. 주성분. 그 다음에 요 주성분을 꾸미는 관용어, 부사어, 요게 부속성분이에요. 주성분에 부속되어 있다, 주성분에 딸려 있다, 그래가지고 부속성분이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수식성분입니다. 주성분을 꾸며요. 관용어는 체언이나 관용어를 꾸민다 그랬죠. 문법적은 2번. 부사어는 용언이나 부사를 꾸민다 그랬죠. 역시 문법적은 2번. 그래서 꾸미는 성분이야 이게. 독립성분은 지 혼자 놀아요.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 문장 중간에 이렇게 독립어가 있어요. 뭐 맨 앞에 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독립어 앞에 문장이 있고 또 뒤에 문장이 있어도 이 독립어, 이 독립성분은요, 앞문장 또는 뒷문장 그 어디에도 문장 성분으로 절대 포함이 안 돼요. 앞문장에도 문장 성분으로 포함이 안 되고, 뒷문장에도 문장 성분으로 포함이 안 되고, 앞문장, 뒷문장과 별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어라고 하죠. 우와! 멋있다! 이래서 이게 감탄사 아닙니까? 그죠? 수준 낮은 거 한번 해봤어요. 멋있다! 이랬다고. 멋있다. 이거 서술어죠. 뭐가 멋있는데? 주어는 따로 있어요. 우화가 멋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감탄사는 독립어인데, 이 독립어는 뒤에 있는 문장, 이게 이제 이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 문장 성분으로 절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무엇이 우화를 멋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화가 멋있다, 뭐 목적어나 보어로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화에게 멋있다? 우화로 멋있다? 부사어로도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 혼자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어 또는 독립성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독립어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감탄사입니다. 품사 중에서는 감탄사. 감탄사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술어가 반드시 꼭 요구한다면 그건 주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성분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거든.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는 말고 부사는 두 번째 합시다. 서술어 요 네 가지가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서술어가 자기 자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두 번째, 이 서술어는 주어는 반드시 요구해요. 주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도로 살려가지고 한 자리 이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목적하고 보어는요 절대로 동시에 못 와요. 우리 국어가 그래요. 영어나 한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와요. 목적어 보어가 한 문장 속에 얼마든지.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요 두 개는 절대 동시에 못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목적어는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 옵니다. 타동사가 또 뭐냐? 그때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목적어 요구하는 동사. 즉,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동사 구실을 제대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에 이게 의존하잖아. 남한테 의존하는 거, 남한테 의존하는 동사가, 목적어에 의존하는 동사가 다른 문장 성분에 의존하는 동사가 남타자 써가지고 타동사 이러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으로 뭘까요? 자동사지. 타동사가 아니니까 자동사지. 스스로 자자. 그래요. 두 번째, 보어는요, 서술어가 되다 또는 아니다 일 때만 옵니다. 되다, 아니다 이때만 와.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보어의 범위는 무지하게 좁은 거예요. 보어 할 때 보자가 보충하다 이런 뜻인데, 이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보충 안 해주면 말 안 돼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랬을 때 되었다, 요게 서술어고요. 뭐가? 물이. 그 다음에 요게 보어야, 보어. 그러니까 이 보어 빠지면 물이 되었어. 아니, 지금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는 얼음이 된 건데 이게 빠지니까 물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말이 이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술어의 의미,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얼음이는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얼음으로 되었어, 이렇게. 따라서 이 보어 기능을 대신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보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되다는 뭐냐? 자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즉 누가 무엇을 되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는 무엇이 무엇을 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따라서 이 되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자동사죠. 아니다는 동사가 아니야. 이건 아예. 이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모순관계야. 모순관계. 이 모순관계라는 게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그게 모순관계야. 탁 던져서 받았어. 앞면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이런 게 모순관계입니다. 모순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자. 그 장사꾼한테 손님이 야, 네 창 갖고 네 방패 찔러봐 이랬잖아요. 내 창은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다. 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이게 모순관계. 모순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러니 서술어 자릿수 1번 조건에 따르자면은요, 적으면 한 자리,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많으면 2자리까지만 가능합니다. 목적어 보호 중에서 하나만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부사어, 이 부사어도 서술어 자릿수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부사어는 뭡니까? 분명히 주성분 또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필수 성분은 이것밖에 없거든. 그런데도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경우 얘는 필수 성분처럼 쓰이는 겁니다. 필수 성분처럼 쓰인다는 건 절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필수 성분처럼 쓰이는 거지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 괜히 부서를 막 필수 성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속 성분이야 얘는. 부서는 그거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필수 성분처럼 쓰이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이러면은요, 필수 성분은 아닌데 필수 성분 역할을 하는 부사어 찾아봐라. 빠지면 말 안 되는 부사어 찾아봐라 그 뜻입니다. 요거까지 들어가면 서술어 자릿수는 적어도 한 자리, 많으면 3자리까지 가능한 겁니다. 서술어 자릿수는 따라서 3자리까지만 가능해요. 4자리 서술어, 5자리 서술어 이런 거 없어요. 즉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문장 성분 7가지 중에서 관형어 이거 서술어 자릿수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절대 안 들어가는 거지. 독립어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서술어 아까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요구하면 또라이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7가지 문장 성분 중 3가지를 제외하고 남은 게 4가지죠. 4가지 문장 성분 중 목적어 보호가 동시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으면 3자리까지 가능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서술 절의 서술어 자릿수는 몇 자리냐? 이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 문장이 이제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짧다. 요게 서술어군. 왜냐하면 형용사거든 이게. 또는 주어를 요구하거든요. 짧아? 뭐가 짧은데? 앞발이 짧아. 주어 요구하지. 주어 요구하는 게 서술이에요. 물론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을 요구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적어는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만 요구하죠. 보어는 되다 아니다 일 때만 요구하죠. 부사어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경우에만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요구하는 건,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건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다, 서술어다. 왜?
주어 요구하니까 이랬는데 다른 문장 성분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어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얘가 요구하는 주어가 있으면 그게 무조건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짧다. 뭐가? 앞발이. 얘가 앞발이라고 하는 주어를 요구했어요. 목적어 요구합니까? 안 해요. 무엇을 짧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아요. 목적어는 타동사만 요구한다고. 그럼 보호 요구하나? 안 해요. 이건 되다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사어 요구하나? 앞발이 무진장 짧다 이런 것처럼 무슨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나? 없어도 정보 전달 잘 됩니다. 따라서 목적어, 보호, 부사어 다 필요 없으니까 얘는 주어 하나만 요구하는 한자리 서술어지. 한자리 서술어. 한자리 서술어다 탁 이렇게 말을 하려고 딱 보니까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짧어. 그러니까 이 서술어 자릿수를 여러분들이 빨리 따지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막 달려오더니 서술어 부분을 탁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겠죠. 얘는 서술어만 달랑 말했으니까. 이 문장 같으면 달려와서 나에게 말을 전하는 형식이니까 헐떡거리면서 짧대 이러겠지. 그럼 내가 이 서술어 짧다 이걸 탁 듣고 난데 짧아? 뭐가 짧은데? 궁금해지는 게 생긴다는 거야. 뭐가 짧은데? 이거 궁금해집니다. 무엇을 짧은데? 이런 말 없으니까 궁금해질 수가 없어요. 되다 아니다 아까 아니니까 보호가 궁금해질 수가 없죠. 또 다리가 앞발이 얼마나 짧은데? 이 원래 소심한 사람은 말이 떨리거든. 얼마나 짧은데? 소심한 사람이니까 이게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안 궁금해요. 그래서 얘는 부서도 필요 없지. 이거 한 자리 같은데? 문제는 뭐냐? 앞발이 짧다니. 가만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니까 앞발이 짧다니. 뭐가 앞발이 짧은데?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따라서 토끼가 앞발이 짧아.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토끼는 이라는 주어를 요구한 것은 앞발이 짧다였어요. 앞발이 짧은 게 누군데? 이래가지고 주어 요구하는 게 서술어거든요. 근데 그 서술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주술구조가 딱 있잖아요. 서술어 자리에 주술구조가 딱 있어. 특정 문장 성분이 주술구조를 다 갖추고 있으면, 특정 문장 성분이 여러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데 주술구조를 딱 갖추고 있으면 그걸 절이라 그래요. 절. 마디절자. 독립된 한마디의 문장이 된다고 절이라 그래. 특정 문장 성분이 여러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데 주술구조를 못 갖춰. 그게 구라 그랬죠. 그게 구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절은 주술구조를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 즉 문장 형식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요. 서술어 자리에 있는 절이니까 이게 서술절입니다. 서술절. 이게 서술절이야. 의서술어. 그러니까 피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몇 자리냐라는 거죠. 한 자리다 라고 하려니까 의미가 완전하지 않죠. 토끼는까지 요구하는 두 자리다 이러려니까 토끼는을 요구한 건 짧다가 아니라 앞발이 짧다였잖아요. 이래서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학자분들이 고민하다가 에이, 어차피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 아닙니까? 앞발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로 보는 것보다 토끼는까지 들어가야 의미 전달이 완전하니까 앞으로 이런 서술어 자릿수에서 서술절의 서술어 자릿수는 무조건 두 자리로 그냥 봅시다. 의사소통 잘 되는 게 언어생활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두 자리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서술절을 하는 문장의 서술절의 서술어 자리수는 무조건 두 자리입니다. 요건 몇 자리입니까? 한 자리지 뭐. 즉 이렇게 겹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어떤 서술에다가 밑줄 쳐놨는가에 따라 서술어 자리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장을 가지고 서술어 자리수는 두 자리 무조건 이러면 안 돼. 서술절의 서술어 자리수가 두 자리인 겁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 자리수는 한 자리 한 자리예요. 그죠? 이 문장 그러면 전체 문장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문장에서는 요게 주어고 요게 서술어고, 따라서 얘의 서술어 자리수는 한 자리라고, 한 자리. 서술절 속의 서술어 자리수가 두 자리 쓰는 거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뭐냐? 무조건 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는데, 나머지 다른 단어들 있잖아요. 다른 단어들은 암기하면 안 돼요. 문장 속에서 똑같은 단어라도 서술어 자리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리수 따질 때는 꼭 주어진 문장 갖고 따져야 돼요. 그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세 자리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 수여 동사 유형. 수여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럼 상장 주는 거지 뭐.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단어들은 어떤 게 있나? 주다. 주기만 하나? 받기도 하지. 보내다. 수출하다. 수입하다. 등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받다 대신에 뭐 도입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세 자리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로부터 무엇을 수출하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무엇을 수출하다, 어느 나라로부터 무엇을 수입하다, 이 무조건 세 자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사동사, 피동사. 사동사, 피동사 유형. 사동은 시키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겁니다. 사동은 시키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거고. 사동사 같은 경우는요, 시키다가 있지 뭐, 시키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꼭 세 자리. 하게 하다. 이건 사동사는 아니죠. 이건 단어가 두 개니까. 하게 하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동사의 유형에 들어가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이것도 무조건 세 자리. 당하다.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당하다. 무조건 세 자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다류, 삼다류. 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동사들. 삼다가 있겠죠.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 여기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여기다.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 무조건 세 자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참 편리합니다. 자, 서술어 자리수가 이런 겁니다.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 개수.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부사어도 자리수에 포함시킨다. 서술절의 서술어 자리수는 무조건 두 자리다. 무조건 세 자리로 보면 되는 꿀팁.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꿀팁. 세 자리 요거 알아두면은 문제에서 이거 뭐 한 3초도 안 돼서 답 내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자, 서술어 기능을 한다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서 등이 앞에 있어서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 단어 만들어 가지고 짧게 말했죠? so had 이렇게 앞에 so had가 있으면 서술어 기능하고 서술어 기능하면 대체로 용언이라는 겁니다. 못하면은 서술어 기능 못하는 거다 이렇게. 자, 두 번째 1번이 이제 아니다. 용언이 아니면서 서술어 기능이 없으면서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네. 그럼 관형사. 이거 용언도 아니고 관형사도 아니면서 어떤 내적 정서, 감정을 표현하네. 감정을 드러내면 감탄사. 이렇다는 겁니다. 빌어먹을 다 틀렸군. 이랬죠, 그죠? 감탄사. 밥을 빌어먹을 정도라도 너한테 부탁은 안 하겠다. 이런 거. 밥을 빌어먹을 정도라도 하면은 빌어먹을 요거하고 붙여서 말 잘 되는 밥을 목적 앞에 있잖아. 밥을 빌어먹을. 밥을 빌어먹다. 있죠? 그런 게 바로 서술어 기능 하는 겁니다. 빌어먹을 녀석. 이러면요. 뒤에는 녀석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겁니다. 빌어먹을 녀석. 빌어먹을 앞에 용은 없거든.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요 정도 탁 챙겨두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이제 뭐냐? 네 번째가 우리 대명사에서 공부했던 지시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뭐가 그렇게 두 가지로 헷갈린다는 겁니까? 이그저가 그렇다는 거죠. 이그저.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것들. 이것들이 어떤 때는 지시대명사, 어떤 때는 지시관형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별법만 다 알아두면 되죠? 구별법이 뭐냐? 이미 조사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 지시대명사. 하여튼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이그저는 99% 조사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 붙어 있다? 그럼 2번 단계로 간다는 거죠. 2번 단계로 와서 것을 붙여본다는 겁니다. 것을 붙여서 붙을 수 있으면 이것, 그것, 저것 지시대명사에서 그 생략한 거고, 것 못 붙이면 아하, 원래부터 것이 없었던 이그저 관형사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또 뭐였죠? 다섯 번째는 수관형사. 이 수관형사 구별하는 꿀팁. 아, 이거 전국에서 또 우리만 써먹는 거 아닙니까? 뭐 단위성 명사 앞에 왔는데 그 앞에서 수 개념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관형사죠. 이게 아무리 길어도 몇 군데 띄었었어도 하나의 수 개념이면 무조건 그거 수관형사라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것까지도 해결이 되는 꿀팁이죠. 사람들 단위성 명사, 단위성 명사가 뭐냐? 그럼 앞에 1, 2, 3, 4 한두 세네가 붙을 수 있는 게 단위성 명사였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단위성 명사를 이해하고 있으면 수관형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체언 뒤에 쩍이 붙은 말 아닙니까? 체언 뒤에 전미사 표적적자 쩍 이거 붙은 말. 이게 어떤 때는
관형사로 쓰이고 어떤 때는 명사로 쓰이고 어떤 때는 부사로 쓰이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많이 출제되었죠. 그럼 또 구별법 알고 있으면 끝이지 뭐, 그죠? 뭐 앞? 체원 앞. 뭐 앞? 조사 앞. 뭐 앞? 용언이나 부사 앞. 외울 필요가 있나? 외울 필요도 없지 뭐. 문법적 원칙적 경우만 끝이니까. 자, 관형어는 체언 꾸미고 부사어는 용언 꾸민다. 그거 아닙니까? 관형어는 관형어를, 부사어는 부사어를 꾸밀 수도 있지. 그럼 문법적 원칙 2번 아닙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관형어는 체언 꾸미고 이랬으니까 체언 앞에는 그럼 뭡니까? 관형어겠지 뭐. 관형어 중에서 오리지널 품사는 관형사지 뭐. 부사어는 용언 꾸미고 부사어는 부사어를 꾸미기도 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용언이나 부사어 앞에는 뭐가 옵니까 그럼? 부사어. 그 중에서 품사는 부사. 이렇게 되죠. 자, 1번 원칙. 체언 뒤에는 조사오고 어간 뒤에는 어미 온다 이랬잖아요. 체언 뒤에 조사가 와? 그럼 조사 앞에는 뭐 오는데? 체언. 체언 중에서 쩍 붙은 말은 명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명사 수사는 쩍 못 붙여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체언 앞에 왔네, 뭐 용언이나 부사 앞에 왔네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체언 앞인지 용언 앞인지 부사 앞인지 그 따지는 건 저 쩍 붙은 말이 꾸미는 대상이 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꾸미는 대상을 찾아서 그것 앞에 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연습했었죠? 가급적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랬다면 이 쩍 붙은 말 가급적은 뭐 앞에 온 겁니까? 채소라는 체언 앞에 온 겁니까? 아니면 많이라고 하는 부사 앞에 온 겁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 용언 앞에 온 겁니까? 붙여서 뭐가 말되는지 보면 되는 거지. 가급적 채소 말 안 되죠. 가급적 많이 말 되죠. 가급적 먹어라 말 안 되잖아. 따라서 많이라는 부사 앞에 온 겁니다.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바로 뒤에 있는 것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 틀리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그래서 부사 앞에 왔으니까 부사다 이래야 됩니다. 아, 이거 잘못 생각했으면 관형사로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틀리는 거거든. 그럼 1년 공부 더 해야 돼. 자, 우리는 문제가 20문제, 2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 삐끗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남들은 안 삐끗하는데 나는 삐끗해서 그럼 뭐요? 나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문은 포기하고요.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는 거야. 걔가 한문은 포기하고 다른 건 그럼 다 마칩니까? 남들은 한문까지 마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꾀부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싸움이야. 우리는 이게 상대평가잖아, 그죠? 상대평가. 절대평가이기도 하지만 상대평가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절대평가냐? 올백 맞았어. 그럼 무조건 붙잖아. 이렇게 확 잘 보든지 그럼 절대평가야. 다른 놈들 따라오지도 못해. 내가 커트라인 근처에 놓여 있다면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커트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슴 졸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두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문제 마킹 실수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만 제대로 마킹했으면 실수 안 했으면 붙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7번째, 이거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냐? 한 글자, 한자어 관형사. 한 글자, 한 글자로 된 한자어자. 한 글자 한자어 관형사. 뭐가 있나? 전, 연, 단, 순, 매, 동, 각, 고, 별, 당, 모, 귀, 만, 타, 근, 본, 제. 이런 것들은 관형사라는 겁니다. 관형사. 전, 연, 단, 순, 매, 동, 각, 고, 별, 당, 모, 귀, 만, 타, 근, 본, 제. 단. 이것들 뒤에는 명사가 오거든요. 근데 그 명사와 붙여 읽어야지 됩니다. 붙여 읽을 때. 붙여 읽으면 안 돼. 끊어 읽을 때. 끊어 읽을 때. 붙여 읽을 때가 있고 끊어 읽을 때가 있는데, 붙여 읽으면 뒷말과 합쳐가지고 하나의 명사가 되고, 대체로 끊어 읽으면 얘는 독립된 품사, 얘는 독립된 품사 이래가지고 얘 관형사, 얘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끊어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지 두 개의 품사가 되는 거예요. 붙여 읽으면은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 이런 것도 전 세계 이런 거, 전 지구적 문제 이런 것처럼 끊어서 읽을 때 그 전이 관형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있잖아. 붙여 읽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의 명사야. 전국. 이런 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속으로 읽어봐야 돼. 속으로. 시험장에서 전국 이러면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퇴장당하고. 속으로 이거 붙여 읽는군, 이거 끊어 읽네, 이렇게 속으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연 200명 이렇게. 근데 연인원 이럴 때는 붙여 읽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원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연인원 이 연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한가?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거기다가 도대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하나? 일수, 날수겠죠? 이걸 곱한 것이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씩 열흘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그럼 뭡니까? 연인원은 100명이 되는 겁니다. 100명. 이게 연인원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은 몇 명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100명분을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돈 없어요, 임금 밀리고 이러는 일이 없지. 돈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이제 계산법이 연인원 계산법입니다. 이런 거 쓰기 문제로 낼 가능성도 높죠. 뭐 해년자 갖다가 탁 써가지고 뭐 연인원 이렇게 틀리는 거지. 끌연자를 써야 됩니다. 끌연자는 쭉 끌어나간다, 즉 더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10번 더해 나간 거죠. 열흘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부도 안 나려면 원래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글자로 된 한자 뭐 탄 하루 만에 이렇게 단 2시간 만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을 때를 말합니다. 뭐 후보 단일화 이거 붙였잖아. 그럼 단일화가 하나의 명사야. 이 끊어 읽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품사가 확 달라집니다. 순 사기꾼 이런 거 있잖아. 순 도둑놈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끊어 읽어야 돼. 순수성 이렇게 붙여 읽으면 순수성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이 순자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봤죠? 오뚜기 순후추 껍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 옛날에는 이 순후추 통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 쌍것들이 한자를 못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은 쬐끔하게 써놓고 한글로 표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옛날에 열라면도 그랬잖아. 열라면이 어떤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동지에다가 열자를 대문짝만하게 써놨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쌍것들이 열자를 못 읽는 거야. 지 이름도 겨우 쓰는데 이걸 읽겠어요? 요 끝에다가 열 이렇게 붙여줬었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열받아서. 그래서 요새는 열자를 이따만하게 써가지고 나오더라고. 쬐끄맣게 여기다가 이 뜨거울 열자. 이게 모 회사의 신라면인가 그 라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라면이에요. 슈퍼마켓 가보세요. 재밌어요. 매 순간, 매 시간 이럴 때는 끊어 읽죠. 근데 뭐 매일 이럴 때는요 붙여 읽거든요. 붙여 읽으면 하나의 명사. 동 대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각 마을마다 고 윤봉길 의사 이렇게 할 때. 근데 뭐 고인 이렇게 붙여 읽을 때는 고인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런 거 있죠. 너 점심 뭐 먹을래? 별 생각 없어. 이 별이 관형사입니다. 당 협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럴 때 당협회, 당위원회 이렇게 해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하는 위원회 뭐 이런 뜻인 거죠. 당 모 재벌 회장 구속 이런 거죠. 모 재벌, 모 기업, 모 신문사 이렇게 귀 회사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뭐 이럴 때 귀 회사, 귀 학교, 귀 신문사 뭐 이런 거. 만 20세, 만 20세 이런 거. 타 지방 근 열흘 동안, 근 1시간 동안 이런 거. 본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한다. 본 법정, 본 협회 이런 거. 본 위원회 이런 거 있죠. 자, 이 제는 이제 모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관형사 대신에 쓴 겁니다. 모든 사항들 이런 뜻을 대신해서 제 사항들, 제 주장들 이렇게 모든 또는 여러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 명심하면서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많다면 또 암기비법 좀 써야 되겠죠. 옛날 대감댁은요 이쪽이 안채, 이쪽이 사랑채, 뒤쪽이 별채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채가 있어요. 방들이 있겠지, 그죠? 이 앞에는 이제 보통 곡간이 있어, 곡간. 쌀 같은 거 보관하고 뭐 이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문이 있고, 옆에는 이제, 문간방이 있겠죠. 문간방에서 돌쇠가 살잖아. 이리 오너라! 잽싸게 뛰어나가서 문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채는 바깥 양반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손님들도 오시고 이러는 곳이니까 마당도 잘 꾸며놨어. 연못도 해놓고, 마치 이게 이제 정원을 꾸며놓고요. 어떤 때는 뭐 이 앞에다가 전망대도 만들어놓고 막 이래놨어요. 사랑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동네 내려다보고 이러죠. 저 옆에 하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옛날 KBS에서 토지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드라마 세트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최참판댁 집이 이제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어 있는데 가보면은 이 사랑채하고 연결된 그 큰 마루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탁 보면은 저 밑에 평사리 그 들판, 이제 요즘 뭐 논농사 짓죠 아직도. 그리고 그 옆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합격한 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별채에는 뭐 별당이라고도 합니다만 딸내미나 며느리, 시집온 며느리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자, 여기도 대문이 있어요. 옆에는 쪽문이 있고요. 어느 날 대감이 우리 며느리 요즘 잘 지내나? 이 별채, 별당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별당. 여기 별당이죠, 별당. 별당에 가봤더니 거기에 막 모기가 들끓고 있는 거야, 모기가. 며느리가 모기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몸종 언년이를 불러다가 여기 모기가 왜 이렇게 많냐 물어봤단 거지. 그랬더니 언년이가 지난번에 산에서 매들이, 송골매 뭐 이런 거 알죠? 매들이 날아와서 똥을 싸고 갔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모기가 많은 것 같사옵니다. 다 그러니까 이 대감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전현이 비속어였지만 한 번만 전현이 단순히 맷동 한 가지 갖고 맷동 갖고 별땅에 모기가 이렇게 많다 그 보제. 경상도 대감이구만. 많다 그 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기가 들끓는 이유가 단순히 매가 똥 싼 거 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럴 것이지 왜 성질을 내고 지랄입니까? 자, 그래요. 전빵 단순 매동 갖고 별당목이 많다 그 보자. 이렇게 해서 딱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환영사에서 한 기쁜 세 가지였네. 오빠기 같아. 다요. 이런 피려먹을 전현 단순 매동 갖고 별당목이 많다 그 보자. 이걸 외워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한 글자로 된 접두사가 있어요. 그 접두사에 한 글자로 된 접두사가 이게 끊어서 읽는 거야 이게. 그 한 글자로 된 접두사하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잘 알아두면 되겠죠. 제 2차 세계대전 이러는 거야. 여기를 다 끊어서 읽어. 제 2차 세계대전. 이러다 보니까 관수가 관영사인가? 헷갈리는 거야. 사실은 이건 접두사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붙였어야 돼요. 그리고 수관형사와 단위성 명사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제가 붙은 말은 붙여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쓰기 문제로 놨을 때 제2차 이렇게 쓴 게 원칙이고 제2차 모조리 붙인 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정반대 제2차 세계대전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위에는 이 관형사 7번은요 품사도 품사겠지만 띄어쓰기 문제로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한글로 탁 써놨어 봐. 이놈의 죄하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한자를 안 내. 한글로 내죠. 그럼 우리는 한자를 다시 연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국어 문제가 골치 아픈 게, 이게 한문 문제예요. 한문 문제. 한문 문제를 어떻게 낸다는 겁니까? 한글로 내는 거야.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한문 문제가 한 2문제밖에 안 나는 줄로 압니다. 한자로 써놔야 한문 문제인 줄 아는 거지. 그러나 한글로 쓴 한문 문제가 5문제씩 납니다. 그러니 한자를 못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야. 한자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한자가 국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고등교육 과정은요, 우리가 필기